들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많이 늦었네요, 오늘은. 네, 학교 매점님, 이번에 KBS 지금 길들이기 들어갔다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KBS 길들이기 들어갔는데요. 글쎄, 그닥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사장이 물러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그걸로, 될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뭐,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볼 때 참 그럴싸합니다. 언론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관을 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부터가 사실은 그 신호탄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언론은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탄이고요. 그 첫 번째가 KBS가 대상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 KBS 보도 태도를 보면은 윤석열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 보도 태도 역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를 그냥 끝없이 쭉쭉 빨아달라 이건데,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삐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글쎄 뭐 그래봤자 뭐 그닥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우리 박근혜를 한번 보죠. 이 박근혜 탄핵 당하기 직전까지 이 언론을 장식한 가장 많은 기사가 뭐였느냐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말이었어요. 박근혜 지지율이 40% 밑으로 잘 내려오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참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다져가고 있던 무렵에 오히려 탄핵이라는 결정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하다고 해가지고요, 권력 기반이 탄탄해지는 건 아닙니다. 권력의 기반은 적어도 이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할 때, 지지자들조차도 왜 지지하는지 모를 때, 그때는 이미 그 정권은 밑바닥을 드러낸 상태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네,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네, 베리님도 후원해 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얘기는요, 대장동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정면 충돌. 예. 검사가 끼어드는 것 때문에 변호인 반대 신문이 진행 중인데 검사가 끼어들어서 증인을 두둔을 하려고, 증인의 쉴드를 치려고 하다가 여기서 변호사들이 발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고성이 오갔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밤중에 첫 번째, 검사가 왜 끼어드나? 검사, 변호사, 법정서 정면 충돌. 네, 대장동 재판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검사, 변호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작은 검찰 측의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인 반대 신문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검사가 불쑥 끼어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변호인은 우리 검찰을 마치 거짓 진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재발절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영학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정영학 증인을 이제 변호인들이 좀 강하게 압박해서 이제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압박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정영학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듯한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변호인이 좀 강하게 밀고 나가죠.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한 재판은요, 정확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요, 현재 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요,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유동규로부터. 이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추가 기소 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기소가 됐던 거는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이 중 6억 원을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썼다. 뭐 그런 혐의예요. 자, 유동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2013년 설과 추석 그리고 2014년 설과 추석에 떡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다. 얼마? 1억 9천만 원.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무렵에도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줬다. 그리고 2021년에 김용이 20억을 요구하길래 그거를 남욱한테 가서 전달했더니 남욱이 10억만 먼저 주겠다. 20억은 나중 준다 하더라. 그리고 그중에 8억 4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중 6억 원은 김용을 줬고 1억 4천만 원은 내가 뭐 삥땅 쳤다.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해요. 자, 여기서 김용 부원장은 난 돈 받은 적이 없다. 유동규는 3차례에 걸쳐서 6억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을 잃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뭐 당장 이 옆구리에 이 돈 가방, 이 뇌물 상자를 끼고 갔다. 이거부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CCTV가 없는 곳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CCTV가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정치자금 부분은 이미 재판이 거의 이제 심리가 끝나갔고요. 지금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1억 9천만 원 추가 기소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재판에 정영학 회계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는요, 전체 진행으로 보자면은 김만배의 신복 정도로 보입니다. 김만배가 이 정영학한테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리고 김만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영학을 데리고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의 자기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으나 김만배 스스로는 정영학을 자신의 아주 가까운 신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손발이다, 수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영학 회계사는 그렇게 수족처럼 굴면서도 모든 내용을 녹음을 해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한 내용을 고스란히 검찰에 갖다 바치죠. 이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그 정영학 녹취록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정영학은 이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자신은 하수인에 불과하지 실제로 내가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시키는 대로만 일했을 뿐이다 라는 내용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은 선처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이 일했던 형들 찌르고 지는 빠져나가겠다 뭐 이런 거였던 거죠. 조금 의아한 부분은요. 비슷한 위치였던 정민용 변호사는
사실 유동규와 함께 돈을 많이 빼먹죠. 하지만 정영학은 현재까지는 적어도 돈을 빼먹은 정황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절세 방법, 절세 기법을 소개하는 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만배와 대화하는 걸 보면 이런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면은 뭐 세금을 얼마 띈다, 혹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면은 수사에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정영학 이 회계사의 전체적인 이 위치가 그러합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는요, 사실 이 재판, 이 김용 부원장 재판에는 그닥 중요한 증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쓸데없는 증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유동규한테서 김용 부원장이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 받았다. 그랬으면 증인의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은 돈을 주거나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거나, 또는 그 돈을 전달했거나, 아니면 그 돈을 주자고 모의를 했거나, 뭐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정영학 회계사는 그 어떤 부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자라고 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전달해 주지도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남욱한테 계속 돈을 뜯기는 부분은 오히려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정영학 회계사는 그래서 중요한 증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동규라든지 또는 그 남욱이라든지 정민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얼마나 신빙성 있느냐를 따질 수 있는 정황 증거, 주변 증거 혹은 전제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술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라든지 그 녹취록을 만들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든지 또는 그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는지 이런 내용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굳이 법정까지 끌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어쨌건 오늘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정영학이 직접적인 돈의 돈 거래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돈 거래가 진행되던 때의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 특히 남욱이나 김만배가 그 무렵에 어떤 말을 했는지 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 사실, 주변 정황 증거 혹은 뭐 전제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재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유동규가 계속해서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김만배가 결정적으로 유동규의 말을 부인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변 사실, 정황 증거 혹은 당시 전제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 말이 옳으냐가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 설정이지, 설정을 어떻게 되는 거야? 설정값이라 그러잖아요. 왜 보통 우리가 뭐 수학에서도 보면은 기본 전제가 있잖아요. 그 전제 안에서만 해야 되고 기본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야외라면 이렇게 방송할 수가 없겠죠. 똑같은 뭐 장비를 놓고 하더라도. 그죠? 바로 이렇게 환경을 설정해 준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정영학의 이 증언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영학의 진술에 따라서 유동규냐 김만배냐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예. 오전에는 검찰 측 주신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 변호인 반대신문 중에 검사가 불쑥 끼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영학 녹취록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유동규로 되어 있죠. 그죠? 아무리 봐도 유동규가 헤쳐먹은 것밖에 안 나오잖아. 계속해서 보면은 유동규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혹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리고 유동규가 지금 돈 달라고 하고 있다, 이 얘기가 거의 주된 내용으로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천화동인 1호의 실질적인 주인은 유동규라는 것이 이 정영학 녹취록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정영학이 검찰에 가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죠. 원래는 녹취록대로 유동규가 정말 나쁜 놈이다, 유동규 때문에 내가 이 진술서를 낸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작년에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 진술서이 싹 바뀔 때 이 정영학도 같이 진술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동규인 줄 알았는데,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유동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김용 전kin상까지 끼어 있더라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바꾼 진술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겠죠. 변호인은 왜 바꿔? 원래는 아니잖아. 너 검찰한테 사주받고 혹은 검찰한테 이 압력을 당하고 압력받고서는 이렇게 진술 바꾼 거 아니야? 라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검찰로서는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진술이 바뀐 경위, 왜 바뀌었느냐, 그리고 그전에는 뭐였느냐를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 이 변호인 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했던 것이, 그래, 네가 말이야 검찰에 가가지고 진술을 뒤집어서 하는 얘기가 유동규 말고 김용 정진상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더라 라고 네가 말했는데, 그래 좋아, 그러면 작년에 네가 진술 바꾸기 전에 네 녹취록 만들 때 그때는 그런 말 들은 적 있니? 없다는 거지. 녹취록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녹취록 당시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때 유동규 말고 다른 사람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라고 거론된 적이나 있었냐? 자, 이 질문을 해야지 변호인 측은, 자, 네 진술이 그럼 왜 바뀌었어? 갑자기 너 왜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야? 라고 따져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정영학의 답변이 조금 애매해요. 약간 부정확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싶은 대목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재차 취지를 강합니다. 그러면서 재차 취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술 바꿨는데 갑자기 검찰 가서 바꾸지 않았냐,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지 않느냐, 녹취록에서 그래, 진짜 녹취록 만들 그 시점에 유동규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냐, 이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검사가 팍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영학을 쉴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에 대해서 변호인이 계속해서 닥달을 해서 좀 압박하는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갑자기 검찰이 버럭하고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 시켰다는 거야, 그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앞서서 도둑이 제발 저렸느냐라고 제가 썼었는데, 제가 도둑이 제발 저렸느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김용 부원장 측은 되게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검찰이 지발저리니까 괜히 발끈한 거 아니야?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왜 끼어드냐? 검찰이 왜 여기 끼어드냐? 변호인 신문 중 아니냐? 네가 변호인, 네가 증인도 아니지 않냐? 검사가 증인도 아니지 않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데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 가지고 증인에 대한 진술을 못하게, 증인이 니들한테 유리한 진술만 하게 그렇게 자꾸 네가 해도 되냐? 그러고도 공익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러다가 이제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열받아 가지고 변호인 측이 당신이 말이야!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어이씨 당신! 이러면서 이제 했겠죠. 이 과정에서 판사가 이제 재판장에 진정을 시킵니다. 근데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진정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재판장이 중재를 시키고 양측을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 역시도 이 정영학의 진술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정영학의 진술 자체가 사실 오락가락하는 부분, 특히 보면은 의도적으로 약간 검찰 편을 들려고 하는, 그래서 원래 사실관계에다가 약간의 윤색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검찰의 공소 사실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 역시도 그래서 사실관계는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재발절인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황상 검찰이 재발절여서 한 행동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인 측 신문 강도가 높아지면은 사실 어김없이 검찰이 폭주하는 사례가 제법 있었어요. 이 앞번 재판에서도 보면은 이 정면 충돌 당 상태까지 아니지만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은 제법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변호인이 신문을 하고 있는데 검사가 불쑥 끼어들어 가지고 이 증인의 이 진술을 유도하려고 든다든지 또는 증인의 진술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석을 덧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야, 니 자꾸 왜 끼어들어?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터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제사실, 그래서 전제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동규냐 김만배냐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신경전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검찰이 시키드나 그렇게 진술하라고 라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발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의도적인 재판 어떤 깽판치기, 검찰의 의도적인 깽판 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의 흐름을 보면 검찰한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언론 보도가 지금 검찰 쪽 얘기만 자꾸 받아 쓰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개판이더만, 개판. 아마 검찰의 이 얘기를 고스란히 받아서 아마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서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전후 맥락이 모두 뚝뚝 잘려져 있고 검찰이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짜 맞춘 듯한 그런 게 지금 모든 언론을 장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검찰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로서는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 그래서 판을 좀 뒤집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판이 쉽게 뒤집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검찰이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 재판부를 바꾸는 겁니다. 재판부를 바꾸면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죠. 검찰로서는 이번 판은 나가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게 뭐 쉽나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검찰 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게 뭐다? 깽판치기인 거예요.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갑자기 검찰이 재판부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대들고 따지고 이의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던,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판부가 교체된 그런 상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로서는 그런 상황을 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재판부도 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생겨요. 또는 이 판사들도 다른 곳으로 뭐 전출을 가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그 담당 재판부는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배석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간다거나 혹은 다른 재판부가 바뀐다거나 그랬을 때 이 사건을 재배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검찰은 재판부를 뒤집으려고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러 깽판 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사실 지금 많이 듭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이 피고인 측은요,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아무리 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 재판부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이 아무리 난리를 떨어도 법원은 절대 그 재판부를 안 바꿔줘요. 하지만 검사가 난리를 치면요, 바꿔줍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불공정이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때 재판부가 바뀌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저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 검찰과 변호인의 갈등, 이거는 시작부터 검찰이 도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변호인이 신문하고 있는데 검찰이 거기 왜 끼어들어 가지고 증인의 발언은 취지가 이런 겁니다라는 등 증인에 대한 질문을 증인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등 또는 변호인은 지금 검찰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느냐는 등 이런 식의 이 한마디로 이제 그 도발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도발에 의해서 이렇게 정면 충돌 상황이 난 거는 검찰로서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충돌 상황에서 이 재판부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이 책임을 몽땅 재판부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 교체. 저는 지금 현재 그게 제일 걱정스럽고요. 그게 지금 검찰의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JJ님, 판사 갈아치우려는 시도 포착이라고 하셨고요. 개혁의 시대님, 판사가 빠지겠다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죠. 검사들이 워낙에 압박을 심하게 하면요, 판사가 나 이 재판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샛별 하나님, 기자들은 오전 검사 질문 시간만 듣고 가서 기사를 쓴다면서요. 오후 변호인 신문까지 안 듣고, 이게 참 고질병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 재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 꼭 보면, 검찰 쪽에서 뭐라고 할 때만 기자들이 있고, 그 뒤에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이 이 풀 기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워딩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기는. 근데 실제로 기사가 나가는 거는 검찰 얘기만 기사가 나가죠. 그래서 참 이게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바뀌네요. 정말 고질병 같습니다. 자, 조수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장용진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아님, 제가 해야 될 얘기인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대신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재판에서 있었던 이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충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그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